여우와 까마귀. 어느 햇살 고운 아침, 숲속은 새들의 노래와 부드러운 바람으로 가득했답니다. 나뭇잎 사이로 금빛 햇살이 내려오고 작은 동물들도 하나 둘씩 깨어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발밑에 떨어져 있던 노란 치즈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나, 이게 뭐지?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발견했네. 까마귀는 치즈를 조심조심 물고 가장 높고 안전한 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높은 가지 위에서 까마귀는 숲을 내려다보며 아주 흐뭇했어요. 이 치즈는 이제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지. 까마귀의 까만 눈이 반짝였지요.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잔꾀가 아주 많은 여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거 치즈 냄새인데 어디서 나는 거지? 여우는 냄새를 따라가다 나무 위에 까마귀를 발견했답니다. 여우는 순간 꾀를 냈어요. 그래, 오늘은 아첨 작전을 써보자. 여우는 까마귀를 올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이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바로 위에 있었네요. 까마귀님, 깃털이 어쩜 그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날까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까마귀는 입가가 슬쩍 올라갔어요. 네 깃털이 예쁘다고? 까마귀는 치즈를 물고 있어서 소리내 웃을 수 없었지만 마음속은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어요. 여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목소리까지 너무 아름답다던데요. 정말 그런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까마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 정말 노래 잘하는데 들려줘야 하나? 결국 까마귀는 뽐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려고 했어요. 깍깍깍. 하지만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치즈가 톡 하고 떨어져 버렸지요.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 떨어진 치즈를 쏙 주워들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까마귀님. 당신의 노래 덕분에 점심을 잘 먹겠네요. 까마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에 넘어갔을까? 까마귀의 눈엔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이번 일을 통해 큰 지혜를 얻었어요. 다음부터는 칭찬한다고 해서 바로 믿지 말아야지. 소중한 것은 잘 지켜야 해. 하고 다짐했지요. 두 항아리. 옛날 넓은 강가에 두 개의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단다. 하나는 단단한 쇠로 만든 항아리로 빛이 반짝반짝 나는 아주 튼튼한 항아리였지. 그리고 그 옆에는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는데 겉모양은 예뻤지만 아주 약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금세 금이 갈 것 같은 항아리가 있었어. 두 항아리는 물동이를 나르던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려 강가에 굴러온 것이었단다. 밤사이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자 두 항아리는 둥둥 떠밀려 강 위를 함께 떠다니기 시작했어. 쇠 항아리는 묵직해서 물살에도 끄떡없었지. 하지만 질그릇 항아리는 흔들릴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는 듯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위태로웠어. 질그릇 항아리는 옆에서 움직이는 쇠 항아리를 보더니 겁이 덜컥 났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 저 쇠 항아리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떠다니면 제가 혹시 당신과 부딪혀 깨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서워요. 쇠항아리는 둥실둥실 물에 뜬 채 까르르 웃으며 말했어. 걱정 마. 나는 아주 튼튼해서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다. 강물에도 문제없고 바람도 문제없어. 쇠항아리의 말에 질그릇 항아리는 더 불안해졌어. 강한 건 당신이지요. 전 아니에요. 당신은 튼튼해서 제가 당신에게 부딪히는 순간 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고 두 항아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어. 잠시 뒤 강물은 더욱 거칠어졌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물살에 두 항아리가 서로 가까워졌다가 톡 하고 부딪힐 뻔한 순간 질그릇 항아리가 너무 놀라서 몸을 덜컥 흔들었어. 이를 본 쇠항아리는 표정이 굳어지며 깨달았지. 아무리 내가 괜찮다 해도 저 약한 친구는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 힘만 믿고 가까이 있으라고 하면 안 되겠어. 쇠항아리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단다. 질그릇 친구야, 네가 다칠까봐 걱정이다. 앞으로는 내가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떠다닐게. 조금 거리를 두면 서로 더 안전할 거야. 그날부터 쇠항아리는 일부러 물살을 타서 질그릇 항아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 질그릇 항아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 고맙습니다, 쇠항아리님.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흘러갈 수 있겠어요. 쇠항아리도 미소 지었어. 함께 가자꾸나. 힘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 항아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강물 위를 평화롭게 떠갔단다. 농부와 뱀.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위해 농부는 이른 새벽에 삽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얼었던 풀잎에는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고 들판 너머로는 해가 아주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지요. 겨울과 봄이 마주한 그 시점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그 속에는 작은 온기가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고 생각했지요. 농부가 길을 따라 걷다가 문득 멈추어 섰습니다. 희미하게 얼음이 남아있는 곳, 그 위에 작은 생명체가 가만히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마리의 뱀이 있었는데 몸이 단단히 굳은 채로 숨도 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얼어서 거의 죽기 직전인 모습이었어요. 농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금방 생명을 잃겠구나. 농부는 깊은 연민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농부는 조심스럽게 뱀을 들어 올렸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기운, 뱀의 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농부는 뱀을 품속에 넣어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품속에 들어가자 뱀의 굳은 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을 받아 움직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걸음을 계속 옮기며 뱀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뱀은 농부의 따뜻한 품에서 힘을 얻고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농부에게서 사람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하자 뱀의 눈빛은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는 눈빛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먹잇감을 바라보는 본능적인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뱀은 그저 배가 고팠고 추위에서 깨어났고 자기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갑자기 뱀은 농부의 품에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농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뒤로 물러나며 놀란 숨을 내쉬었습니다. 뱀은 빠르게 몸을 틀며 농부의 팔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농부는 급히 손을 뻗어 뱀을 떼어놓고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되살아난 본능은 구해준 은혜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농부는 뱀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는데 네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이었구나. 뱀은 계속해서 농부를 위협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뱀을 더 이상 가까이 둘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결국 농부는 뱀을 멀리 밀어내고 뱀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대응했습니다. 뱀이 사라지고 난 뒤 들판에는 예전처럼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은 다시 잔잔히 불고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 땅 위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농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어도 결국 그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요. 당나귀와 소금자루.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묵묵히 짐을 나르는 당나귀가 있었지요. 당나귀는 매일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싣고 길고 먼 시장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상인은 소금 자루를 실었고 둘은 조용한 시골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날이 덥고 당나귀의 발걸음도 한층 무거웠습니다. 언제쯤 도착할까? 이 짐만 없으면 훨씬 편할 텐데. 당나귀는 중얼거리며 힘겹게 걸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길을 걸은 끝에 둘은 작은 강에 다다랐습니다. 물이 얕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미끄러운 돌 위를 조심스레 지나던 중 당나귀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붕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곧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당나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짐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물에 젖은 소금이 빠르게 녹아서 자루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는 깜짝 놀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네. 다음날 상인은 또 소금 자루를 듬뿍 담아 당나귀의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당나귀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강물에 빠지면 되겠지? 둘은 다시 강가에 이르렀고 당나귀는 주인을 힐끔 보더니 다시금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붕덩 일부러 강물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금은 빠르게 녹았습니다. 당나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금 나르는 것도 참 쉽군. 헤헤. 하지만 상인은 곧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상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은 소금 대신 푹신한 솜을 자루에 가득 채웠습니다.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서 신났지만 욕심이 생겼어요. 오늘도 강물에 빠지면 지금보다도 더 가벼워지겠지? 강가에 도착한 당나귀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붕덩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래? 점점 더 무거워지네. 솜은 물을 머금으면 몇 배나 더 무거워지거든요. 상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꾀를 부려 쉽게 넘어가려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당나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얕은 꾀를 부리지 않았답니다. 사자와 여우와 사슴. 사자는 숲의 왕이었지만 어느 날 심하게 병들어 버렸습니다. 배고프다. 사냥은커녕 일어설 힘도 없구나. 여우가 나타났어요. 사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원래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가 뭔가 좀 해봐라. 사흘째 굶었다. 좋아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우는 사슴을 찾아갔어요. 사슴아, 어머, 오늘도 털빛이 반짝이네. 사슴이 대답했어요. 어머, 그래?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여우가 말했어요. 큰일이야. 사자님이 아프대.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사슴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자가? 나한테? 왜? 이제는 착하고 순한 삶을 살기로 했대. 너를 오래 괴롭힌 걸 후회한대. 그랬구나. 아프다니 안 됐다. 한번 가볼까? 여우는 눈동자를 살짝 반짝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됐어. 이대로만 가면 성공이다. 여우는 사슴에게 말했어요. 저기 사자님이 지금 누워 계셔. 조용히 들어가 봐. 사슴이 살짝 머리를 들이밀자 사자는 갑자기 사슴에게 달려들었어요. 어흥, 지금이다. 사슴은 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순간 몸을 돌려 도망쳤어요. 여우는 어이없어하며 말했죠. 사자님, 너무 성급하시잖아요. 사자는 말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어. 사슴을 다시 데려와 줘. 여우는 다시 사슴을 찾아갔어요. 사슴은 경계하며 말했죠. 안 가. 아까 사자가 완전 나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아니야. 사자님이 널 보자 너무 감격해서 너를 반갑게 안으려고 했던 거야. 사슴이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 여우는 더 열심히 말했어요. 사자님이 방금 나한테 울면서 말했어. 사슴에게 진짜 사과를 못해 후회된다고. 사슴은 순진하게 그 말을 믿으며 말했어요. 정말? 울었다고? 이번엔 굴 안까지 안 가도 돼. 문 앞에서 얼굴만 보면 돼. 사슴은 한숨을 쉬면서 여우를 따라서 사자를 보러 갔어요. 사슴은 사자를 보고 말했어요. 사자님, 괜찮으세요? 그 순간 사자는 지금이다 하면서 사슴을 붙잡고 말았어요. 드디어 잡았다. 여우야, 네가 큰 공을 세웠다. 사자님께 힘이 조금이라도 돌아왔다면 다행이죠. 사자는 여우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며 여우를 크게 믿기 시작했어요. 여우는 속으로 역시 내 꾀는 최고야 라고 생각했지요.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옛날 옛날 어느 넓은 초원과 숲이 이어진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양떼와 소떼, 말, 당나귀가 함께 살고 있었고 주변 숲에는 여우, 토끼, 사슴도 살고 있었죠. 그 중에 한 마을에는 힘은 없지만 고집은 센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는 매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난 왜 맨날 무거운 짐만 나르고 사람들한테 야, 당나귀 이런 소리만 들어야 하지? 사자처럼 다들 나만 보면 무서워했으면 좋겠는데. 당나귀는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힘도 그저 그렇고 울음소리도 희야하고 우스꽝스럽기만 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늘 부러움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숲 가장자리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자 한 마리가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자는 이 숲의 왕이었지. 참, 세월이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자의 몸을 묻어주었어요. 하지만 한 마을 사람은 사자의 가죽을 벗겨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 가죽은 쓸데가 많을 거야. 가죽옷도 만들 수 있고 사자를 무서워하는 짐승들을 쫓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은 사자 가죽을 잘 말려 창고 한쪽에 걸어두었어요. 며칠 뒤 그 집에서 일을 돕던 당나귀는 우연히 창고 안을 보게 되었어요. 당나귀는 창고 안에 걸려있는 거대한 사자 가죽을 보고 눈을 번쩍 떴어요. 저게 뭐지? 사자 가죽이잖아. 당나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저 사자 가죽을 뒤집었으면 나도 사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적어도 모두들 나를 사자인 줄 알고 무서워 떨겠지? 당나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살금살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사자 가죽을 조심스럽게 끌어와 자기 등에 걸치고 머리까지 쑥 뒤집어 썼어요. 거울은 없었지만 당나귀는 스스로를 상상하며 중얼거렸어요. 흐흐흐, 이 정도면 완벽한 사자야. 당나귀는 몸을 잔뜩 부풀리고 일부러 느릿느릿 위험있게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초원으로 나간 당나귀는 멀리서 풀을 뜯고 있던 양떼 쪽으로 다가갔어요. 양들은 멀리서 큰 몸집과 갈기 모양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자다, 매! 도망쳐, 매! 양떼는 울먹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사슴과 토끼도 겁에 질려 달아났어요. 으아, 사자가 내려왔다. 빨리 도망가. 당나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속았어. 내가 사자라니까 모두 도망가잖아? 역시 겉모습이 중요해. 당나귀는 심장이 두근두근 기분이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용기가 난 당나귀는 마을 근처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숲에 있던 사자가 여기까지 내려왔나? 저 갈기와 꼬리 분명히 사자인데?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집 안으로 숨거나 문을 꼭 닫았어요. 당나귀는 속으로 신이 나서 마음껏 거들먹거렸어요. 그래, 이게 바로 사자의 기분이군.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그날 하루 종일 당나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양떼를 놀래키고 사슴을 쫓고 토끼를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나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들 도망가기만 하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느 날처럼 당나귀는 초원 한가운데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양들, 사슴들, 토끼들은 멀찍이 떨어져 떨고 있었죠. 그때 당나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은 사자답게 멋지게 으르렁 한번 질러볼까? 당나귀는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무섭고 위협적인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히야! 들려온 것은 사자의 포효가 아닌 익숙한 당나귀의 울음소리였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멀리서 당나귀를 지켜보고 있던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어요. 잠깐, 저 목소리는 저건 사자가 아니라 당나귀잖아? 여우는 슬며시 다가와 당나귀에게 말했어요. 이봐, 사자님. 아무리 사자 가죽을 뒤집었어도 네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구나. 여우는 냉큼 당나귀에게 뛰어올라 사자 가죽 한쪽을 확 잡아당겼어요. 스르륵 사자 가죽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멍청한 표정을 한 당나귀가 나타났어요. 주변에서 멀찍이 지켜보던 동물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어요. 아, 사자가 아니었네. 매. 당나귀였어? 매. 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고 사슴도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사자 흉내 좀 낸다고 사자가 되는 줄 알았나 봐. 마을 사람들도 사실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사자라기에는 걸음걸이가 영 이상하다 했어. 이제 보니 당나귀였군. 당나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모두가 날 비웃고 있어. 사자 가죽만 쓰면 진짜 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여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나귀야, 기억해. 겉모습을 아무리 바꿔도 네가 누구인지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진짜 강함은 가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날 이후로 당나귀는 더 이상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짐을 나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당나귀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겠지. 괜히 남의 흉내를 내다가 웃음거리가 되느니 나답게 사는 게 더 낫겠다. 사자와 코끼리. 넓은 숲속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숲의 왕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사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사자 근처에 와서 쫙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순간 사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지요. 으아, 또 깜짝 놀랐잖아. 사자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숲에서 가장 강한데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놀라지? 사자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돼지 한 마리가 코가 막혀 크게 울었습니다. 꼴꼴, 꼴꼴, 꼴꼴어러. 돼지가 내는 큰 소리에 사자는 또 깜짝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아니, 돼지 소리에도 놀라다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사자는 고개를 떨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를 비웃는 동물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네. 그때 땅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혹시 무슨 위험이 닥치는 건 아닌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건 코끼리잖아. 코끼리의 덩치는 사자의 몇 배나 컸고 긴 코를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휙휙 불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사자가 코끼리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코끼리는 혼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파리 한 마리가 코끼리 귀 옆을 맴돌며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는 놀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저렇게 큰 코끼리도 작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다니. 사자는 조심스레 코끼리에게 다가가 파리를 휙 내쫓아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사자에게 말했어요. 고맙네, 사자 친구. 난 이 작은 파리만 봐도 정말 무섭다네. 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작은 새 날개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니까 말이야. 사자와 코끼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자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크든 작든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제우스와 원숭이. 아주 먼 옛날 하늘 위에서는 제우스가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에게 말했어요. 자, 모두들 각자 가장 아름다운 새끼를 데려오너라. 누가 가장 고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 신들은 웅성거리며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의 궁전은 금빛의 빛으로 가득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어떤 신은 찬란한 빛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를 데려왔고 또 다른 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태양빛 같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봐, 우리 아이가 최고지? 누가 봐도 우리 아이가 가장 아름답지? 신들은 서로의 아이를 보며 자신감에 가득 차서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숭이 엄마가 조그마한 새끼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원숭이 새끼잖아? 저 모습으로 대회에 나온다고? 원숭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새끼를 품에 꼭 안고 있을 뿐이었지요. 신들은 원숭이 새끼를 보며 크크 웃었습니다. 눈은 작고 코는 납작하고 이게 무슨 아름다움이냐? 하지만 원숭이 엄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기 아이에 대한 조롱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제우스는 천천히 걸으며 각 신들의 아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찬란한 빛을 내는 아이, 고운 날개를 가진 아이,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이, 모두들 제우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우스는 원숭이 엄마 앞에 섰습니다. 신들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자. 저건 아름다운 아이일 수가 없어. 저런 걸 데려오다니 참 우습지. 제우스는 원숭이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네 아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원숭이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우스님, 저에게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이 이 아이에게 담겨 있으니까요. 아이를 바라보는 원숭이 엄마의 눈빛은 어떤 신의 화려한 자랑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제우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모든 부모의 눈에는 자신의 자식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그 말에 다른 신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숭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무꾼과 헤라클레스. 옛날 아주 먼 옛날 부지런하고 착실한 나무꾼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 도끼는 내 손 네 발이나 마찬가지야.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물가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손을 털다 그만 실수로 도끼가 톡 미끄러져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붕덩.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아니, 내 도끼 이럴 수가. 나무꾼은 다급히 물속에 손을 넣어 보았어요. 물은 깊고 손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초조해졌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베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둘도 없는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무꾼이 말했어요. 도끼를 잃어버리면 나무를 해다 팔 수가 없어.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절망에 빠진 나무꾼은 결국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위대한 헤라클레스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랬더니 사람보다 크고 늠름한 모습의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헤라클레스님, 제 도끼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헤라클레스는 아무 말 없이 나무꾼을 지켜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꾸짖음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헤라클레스는 말했어요. 인간이여, 너는 네 힘으로 해볼 만큼 해보았는가? 나무꾼은 말했죠. 아니요. 저는 그냥 너무 당황해서요.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신의 도움만 기다린다면 신도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개울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어서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네 스스로 도끼를 찾아보아라. 그러자 나무꾼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갑고 어둡고 깊은 물, 돌도 미끄럽고 진흙도 잔뜩 있어서 도끼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를 찾기 시작했어요. 팔이 아프고 온몸이 젖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 단단한 쇳덩이가 느껴졌어요. 나무꾼은 숨을 몰아쉬며 찾았다! 내 도끼다!
헤라클레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았느냐, 나무꾼이여, 네가 스스로 움직이자 길이 열렸다. 신의 도움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다가온다. 나무꾼은 도끼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쉽게 기적을 바라며 정작 스스로의 힘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무꾼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먼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도움은 늘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 찾아왔지요. 늑대와 새끼 양. 한 새끼 양이 시냇가 아래쪽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새끼 양은 평소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위쪽 언덕에서 배가 고픈 늑대가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냇물 아래쪽에 새끼 양을 발견하자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늑대는 말했어요. 저 녀석이 오늘 내 점심이 되겠군.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새끼 양을 향해서 이 나쁜 녀석, 너 때문에 내가 마시던 물이 흙탕물이 됐잖아. 새끼 양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늑대님. 저는 아래쪽에서 물을 마셨어요. 위쪽에 계신 늑대님 물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늑대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늑대는 다시 말했어요. 그렇다면 말이지. 지난달에 너는 나에게 나쁜 말을 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새끼 양은 대답했죠. 저는 아직 아주 어립니다. 지난달이라면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늑대의 말은 점점 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네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나를 괴롭혔겠지. 어쨌든 너희 집안은 죄가 있어. 새끼 양이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가족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늑대는 새끼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핑계라도 찾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말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니 널 먹어야겠어. 늑대는 결국 아무런 이유도 듣지 않고 새끼 양을 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끼 양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그저 핑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뿐이죠.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는 오래전부터 같은 나무 근처에 살며 서로를 해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했고 여우는 땅 위를 지켰지요. 둘은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먹을 것을 찾다가 여우의 새끼들을 보게 되었어요. 독수리는 갈등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웃의 새끼들인데 하지만 난 너무 배가 고파. 결국 독수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우의 새끼를 낚아채서 둥지로 가져갔습니다. 여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독수리야, 제발 내 새끼를 돌려줘. 우린 친구였잖아. 여우는 날개가 없었기에 독수리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독수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여우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이 좀 부족하지만 내겐 지혜가 있어. 여우는 조용히 사람들의 모닥불로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불꽃이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독수리 둥지 아래에 놓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는 금방 연기를 뿜기 시작했어요. 불은 점점 커지고 둥지는 위험해졌습니다. 독수리는 자신과 새끼들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수리는 결국 여우의 새끼를 돌려주었습니다. 여우는 새끼를 되찾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독수리는 깊이 반성했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비슷한 위험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우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독수리도 그날 이후로 여우를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